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30살이 된 여성이에요. TV 드라마를 보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후회는 먼저 얻는 법이 없다. 당연한 말인데 제 상황 때문인지 그게 사과 마음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렇거든요. 저는 불과 한 달 전에 파운드를 했어요. 애초에 이런 언수는 시작도 안 했으면 좋았으나 어쩌겠어요? 제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감춘 속내를 무슨 수로 알고 대응하겠어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에요. 그래도 아빠 덕분에 늦게나마 알게 되어서 구정무례 옷이 적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아니셨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우리 아빠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원래는 수제 기타 공방을 운영하셨었어요. 수제 기타 수요가 줄면서 일반 가구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운이 잘 맞았는지, 가구가 좋아서 그랬는지, 사업이 대박나서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어요. 아버지 외에는 기타 공방을 운영하던 때부터 거래해온 동남아 목수부터 유리 기타 부품 공장까지 많은 하청업체와 거래를 하고 계셔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분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그들은 저희 아빠가 기타 공방을 하던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에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출장 중이던 아빠를 대신하여 삼촌들이 장례시장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응대해 주었는데 이는 서로 간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남은 아버지가 천의 고아로 시설에서 잘 돌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돌봐준 삼촌들은 그곳에서 만난 동생들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이 권태인 아버지가 23세라는 나이로 변화했으며 우리 아버지의 시절에는 18이 되면 시설을 떠나야 했던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에서 기타를 가르치시던 분께서 아버지를 제자로 삼아주셨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공방에서 기타 연주를 배웠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타 공방이나 공방 사장님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기타 공방을 차리면서 저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일하게 되었고 몇몇 고객들과의 거래처에서도 직접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이 없는 명절에는 저희 공방의 무리와 함께 명절을 맞이하곤 했어요.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삼촌들이 집을 찾아와 북적이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엄마는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지만 온순한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었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이 동생들을 보살피며 자랐습니다. 삼촌들이 결혼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살림을 준비하는 일에 힘쓰셨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언덕 한가운데까지 살림이 없는 비참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촌들은 저를 자기 아이처럼 대해주십니다. 제가 6학년 때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모두가 달려와서 모두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셨죠. 그리고 그 후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가게 일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가게도 망하지 않은 차 아버지께서 술에 빠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대부분은 집이 망하면 가족까지 등을 돌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삼촌들은 반대했어요. 어떻게든 아빠의 꿈을 이루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다녔거든요. 그때 숙모들은 교대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제가 무사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엄마 역할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죠. 꼬박 2년 동안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삼촌들 덕분에 가구 공장을 차릴 수 있었어요. 대형 가구 회사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던 형편이었지만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전략이 잘 통해 아빠의 공장은 점차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10년도 안 되어서 공장 규모는 차원 이상으로 6배가량 커져서 현재는 해외 수출까지 이룰 정도가 되었죠.
그 중에 그 삼촌들은 공장을 차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한 우리 공장에 하청을 맡는 분도 있었고요. 예전처럼 명절마다 모여서 함께 지내면서 명절을 삼지는 않지만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정에 금이 가게 된 일이 생겼죠. 제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얘랑을 만나게 된 것은 3년 전의 봄시기였어요. 친구들과 벚꽃을 구경하러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한 날, 제가 택시에 올라탈 때 휴대폰을 놓고 내렸더군요. 분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3달 정도였기에 약정 기간도 한참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낭패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형뿐인데 준 사람도 욕심이 나긴 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음성만 들려서 실망했습니다. 그날 벚꽃 아래서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야 했죠. 저는 그날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던 희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으로 변해갔고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을 때 친구가 다시 전화해 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있자면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5번째 전화 신호에 남자가 받았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려서 파출소로 가는 길에 중요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거의 포기할 뻔한 상태였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휴대폰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으러 가겠다고 어디에 계세요? 고 물었는데 글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거든요. 며칠 뒤에 서울로 올라갈 것 같은데 며칠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며칠 정도인가요? 그러지 마시고 어디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전화를 늦게 받은 것도 그렇고 다음에 폰을 들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비가 나가더라도 하루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맙소사. 제주도에요. 기가 막힌 제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주도라고 하면 제가 거기까지 찾으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둘러싸인 게 아닐까 했죠. 그래서 저도 지를 세라 제주도든 어디든 찾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외국이 아닌 게 어디예요? 좋아요. 내 아침 뺑개 타고 바로 갈게요. 일단 한국원사 9평당이랑 도착 시간은 문자로 남길게요. 죄송하지만 공항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 정도로 베란다에 붙이면 그쪽도 알아서 꼬리를 내리기 걸리했는데 글쎄, 그러죠. 실례해요. 그럼 문자 남겨주세요. 혹시 길이 엇갈릴지 모르니까 제품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생각했던 다른 전기에 어라 했죠. 제주도에 있단 거짓말인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진짜 여행을 나고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아침 제주도까지 휴대폰을 찾으러 가게 되었어요. 주말이라 항공권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거의 동남아 관광 금액을 내고 당일치기로 제주도에 갔어요.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왕 온 거 가까운 애월 해변이라도 들렀다 가고 싶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기 길래 돌아봤더니 우와 진짜 잘생긴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지 뭐예요. 완전 제 스타일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제 예랑이었어요. 예랑과 함께 한 모습을 보고 나니 갑자기 그간의 의심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예랑은 자신 때문에 제주까지 내려와서 미안하다며 밥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만난 남자의 차를 타고 애월 해변까지 가서 회 정식을 먹었어요. 불과 20분 전까지는 항공비가 아깝다고 생각했던 게 어디로 사라진 건지요. 그렇게 반나절 동안 제주 데이트를 즐긴 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참 너무 아쉬웠어요. 발을 손절할 수가 없었죠. 않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그런 자만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랑이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시간이 괜찮다면 다음 주 주말에 함께 어린이대 공원 가볼래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사실 전날 친구들과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갔다가 바로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하게 돌아왔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기억하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미 예랑이 마음에 드는 차인데 그런 헛된 답변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운명 같다거나 그런 소리를 하며 호들갑을 떨면서 저는 약속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거금을 내고 있어요. 원피스와 구두를 샀어요. 하늘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우리는 이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고 2년 동안 사귀다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귀는 동안 예랑이 자신의 집 가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랑의 가족관계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며칠 전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일은 적에만 합주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보험업을 시작했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3살 이하의 여동생은 2달 뒤에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앞두고 있다고 했고요. 전에 시험 전날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비 시댁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랑을 따라 시댁에 갔어요. 오래된 곳이지만 교통이 편리한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정갈해 보였고요. 어머님은 보험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꽤 능숙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어색함은 덜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그러시더군요. 우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꽤 큰 가구 공정을 하신다는데 어쩌나 우리 가게가 형편이 이래서 내가 오늘 내 남편한테 위자료도 어림도 없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날까지 밥이나 먹고 자는데 그게 끝이거든. 이 집 하나가 꼴랑 내 소유물인데요. 그나마도 말이 나가면 은행에서 아침을 사야 해. 이렇게 입은 하우스 셈이야. 집은 이런데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친척들과 비교해보면 꽤 부족한 집이겠지만 어때? 어머니로서 가진 돈도 없고 유일한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제대로 도와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무리마다 돈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면 솔직히 귀찮아. 4월에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살면서 별로 힘겹지 않은데 자주 외면하시며 가난하다거나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길거리에서 신선살림을 차리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결혼식과 신혼집은 처음부터 계획한 돈과 전세 대출을 이용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예랑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나 싶더라고요. 한참 동안 언니 매가 난 타령이 이어지자 예랑도 짜증이 났는지 돈 내게 좀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사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그렇게 돈 타령을 하세요? 우리 이 정도면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돈 얘기 좀 그만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건 또 아니잖아. 돈이 없으니까 없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 집사람 별내 결혼 전에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지 뭐. 그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며느리 앞에서 사람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나빠지자 결국 예랑이는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제야 상황은 일단락이 났지만 밥 먹는 내내 모자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유로 나는 이미 불편한 자리가 더욱 어려워 보였어요.
그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댁에 앉아있는 동안 머리가 울리고 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간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 직장에 대한 말이나 약한 지적을 해서 2시간 넘게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결국 예랑이가 현재 상태를 보고 말을 끊어버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따라 나와 그러더라고요. 언니, 아까 우리 엄마가 한 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돈이 없다는 말은 우리 엄마의 말버릇 같은 거라고요. 절대 언니에게 부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달에 상견례를 할 때도 엄마가 시부모님 앞에서 하긴 대도 넓다, 가난하다는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나 몰라요.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요. 신이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비슷한 처지라고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더라고요. 4시에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 집에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는 소리임과 의심이 갔다면요. 그런데 신이가 먼저 얘기를 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일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어머님이 돈 얘기를 하셔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을 앞두고 아침을 먹으려는데 아빠가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 시댁 살림이 많이 어려우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고 보니 상견례도 하기 전에 어머님이 저희 아빠 공장까지 찾아가 아빠를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표장을 보니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돈 얘기를 꺼낸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울에서 30평 아파트 사실 정도니까 많이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 게 힘든 집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죠?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난하다고 한다면 걱정 마세요. 그건 어머님의 습관적인 표현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 후에 아빠가 보험 약값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빠는 이미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또 가입을 했나 봐요. 혹시 어머님이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원래 웃긴 얼굴이나 조금 상종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씨를 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보험을 또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혹시 우주칼을 찾아와서 보험에 들라고 요구할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서로가 어려워진 때에는 함께 해야죠.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모른 척 해야 해. 괜히 결혼도 전에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큰 소리 내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불을 지펴서 더 생기게 하지 말고 서로를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해. 내 안에서 천불이 났지만 굳이 자신을 드러내서 아빠의 체면도 해치거나 결혼 전에 미운 틀을 바꿀까봐 걱정스런 일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제야 아빠가 이전의 시댁 형편에 대해 왜 물어보지 않는지 이해했어. 범세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해결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지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물론 살면서 보게 되는 일들이 많지만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강렬해서 들어주게 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모르더라도 앞으로 어머님께 많이 시달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보험 일이 있고 잠시 후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해요. 아빠의 회사 제품 카탈로그가 있고 신기한 일인데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예림이가 훔쳐 준비하는데 애기왕이면 사무실에서 제품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했다고요. 얘기를 듣니 제품이 꽤나 실속이 있고 좋다더라고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머님의 의견에 따라서 일단 회사 홈페이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주일 정도가 지난 후 신우이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정말로 감사해요. 이 정도 해주실 필요 없는데 밤중에 갑자기 가북라고 하는 어색한 말을 하니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빠가 아가씨와 결혼하는데 가부가 무료로 해줬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우선 전화를 끊고 아빠에게 갔어요. 아빠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시지 뭐예요. 몇 달 사이에 자식들 혼자 치르다 보니 돈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어찌 할 수가 없죠. 함께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예랑을 불러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아버지를 보고 보험 내기를 다 해놓았어요. 그러더니 예랑은 귀까지 붉게 변할 정도로 담배할더라고요. 그리고 해결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음흉한 구석이 있는 친구구나. 내 앞에서 판단방을 그냥 해버리고 뒤에서 내 아들을 낳아 이런 못난 미래 만든 위에 혼자 사는 삶이 안타까운 사돈으로 보느냐고. 안보험이 될 테니 뭐가 문제니? 그게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너를 시작하고 나면 혼자 담을 친 적합한 생각도 안 하니 어쩜 그렇게 나밖에 몰라. 아니 내 보험 너더러 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친 장합 야외에서 들라는 건데 그 카포어 멸망한다고. 도통 이해가 안 간다. 너 그리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오면서 신호위 가구 하나 못 해주니까 놓고 말해서 다른 여자들은 혼성 가구 준비하는데 숙지는 기본으로 들지 않니? 그런데 너 니네 아빠가 가구 공격을 하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아낀 돈 신에 결혼하는데 산물 중 하나 생각하면 되지. 그걸 그새 내 아들 어디에 연결을 받쳐 선 사람 고르스키 만들어. 그래, 내 뜻대로 보험도 가구도 다 없던 일로 해주마. 이제 속 시원한 이해. 작년 9월, 화장을 한 채로 수락했어요. 제가 범한 이상한 행동을 나에 대입하여 큰 소를 쳤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피곤해질 것이라 예상돼서도 그래도 나중을 위해 나쁜 설렘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생각했어요. 결혼이 언급되고 나서 불과 한 달 동안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를 괴롭혀드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포장마차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생각해보니 예랑과 사귈 때도 종종 아버지와 포장마차에서 데이트하고 노력했던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너무 외롭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식을 키워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모처럼 아빠가 평소 단골로 자주 가는 포장마차에 갔는데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우리 집에서 살며 아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던 삼촌이었어요. 지금은 따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아빠의 외주 작업도 맡아서 하고 계셨어요. 삼촌은 아빠와 만나자마자 반가운 소리를 하면서 약간의 불편한 표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아무 일도 없다며 피해가더라고요. 그렇게 셋이서 소주를 마시며 떡과 꼼장어를 먹고 있을 때 아빠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라면 아빠와 저에게도 전화를 넘겨주셨을 텐데 그날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삼촌의 얼굴이 좀 긴장된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부부 사이에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포장마차 밖에서 격양된 삼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얼핏 듣기에 누군가 3층 공장에서 물건을 공짜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해서 그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같아서요. 순간 떠올랐던 사람은 어머님이었지만 설마 했어요. 어머님이 삼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통화를 끝낸 삼촌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표정이란 게 있죠.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대놓고 삼촌에게 물었어요. 혹시 누가 내 이름을 사용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갔어? 통화 내용 얼핏 들어보니 그런 것 같던데.
그 말에 삼촌은 순간 당황했다가 이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한 해도 삼촌을 보고 산 게 아닌데 거짓말을 눈치 못 채겠어요.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그 제안한 찬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예상대로 선충 공장에서 공짜로 물건을 가져간 건 어머님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공장에서 시누이 혼수 가구를 못 가져가게 했더니 3층 공장까지 찾아가 혼수를 챙겨간 것 같아요. 숙모가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고 중간에서 삼촌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된 거예요. 조내에 나눈 마음으로 형의 회사에 갔다가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내밀었던 인선하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보험을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일이 너무 바빠서 단순히 돌아왔는데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게도 공장으로 찾아오셨다고. 너도 아시다시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험인이라 그런 것은 다 숙모가 알아서 하지. 하지만 미씨 어머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매몰차게 거절했다가 괜히 나의 조카가 10살이라니 이런 일을 시킬까 걱정이 돼서 하나 들어주긴 셈이었어. 근데 얼마 지난 나한테 뜬금없이 서류 관련된 혼수 가구 부탁해서 보라고 했더라고. 쓸 거라 여기저기 골라라고 하면 뭐든지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알고 분위기가 다르게 나 혼자 주었더라고. 창첩차리를 내밀며 오라고 했는데 그때 알게 되었어.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걸 느꼈어. 대금 처리를 해주셔야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어쩌라는 거야? 자기가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가져간 걸 잘못이 없어 나에게 당장 알리는 통장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난리를 치며 매우 난리를 치더라고 하셨어요. 너의 입장도 그렇고 중간에서 정말 미친 일이다. 준이 계속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찾아온 관계 삼촌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하청을 받고 있는 업체들을 찾아갔을 때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었던 그들이 자신의 딸의 결혼 초대장을 보내줬다고 하셨어요. 농업회계 계획을 다 들었던 아버지는 일도 연락을 받아온 소중한 일에 집중해야겠다고 조용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그래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했어요. 왜 좋고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면 정말 무섭다고 말하죠. 우리 아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자신이 정해둔 선을 넘으면 가차없이 단칼에 베어버리는 무서운 성격의 사람이에요. 아빠의 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때 이미 결혼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어머님이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고 당장 와서 우리 아빠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니시는 보험사로 달려가니 어머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를 쳤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글쎄 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뭐 이러시지. 잘 들으세요. 만일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버지한테 알아보세요. 그랬다가 참 장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점장이 나와서 어머님과 제게 잠깐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박정순 씨의 말이 사실입니까? 고객에게 상품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속이고 대금을 받지 않고 가구를 가져갔다는데 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입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dum에 침도 안 퍼고 거짓말을 해버리셨습니다. 시작했어요. 얘기하며 자기는 강매를 한 적도 없고 물건을 공짜로 가져온 적도 없다고 말해요. 다만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을 뽑아주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해요. 그러자 아빠가 양복 주머니 안에서 물품 대금 서류를 꺼내 내밀어 싸요. 그 말은 이 대금을 물을 의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제는 언제 해주실 건가요? 말씀대로 제 동생이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소매를 하지 않아서 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울성 씨는 최고 9층까지 많고 올라가셔서 가격이 꽤 높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어머님은 순간 눈이 번쩍하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흔히 말씀하신 대로 2,700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것이라니까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270이면 몰라도 나이 돈 찰 때 못 낼 거예요. 아니면 트리 까고 다니고 이름도 없는 하청업체 물건을 왜 이렇게 조사합니까? 사돈 간 눈싸움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 없이는 어떻게 이런 가격을 책정하는 건가요? 나 이동 멋져서 제 소중한 뼈와 돈을 이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가구를 만들기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빼앗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자기 돈은 극도로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돈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비싼 이름 없는 하청 제품이라고요. 그럼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잔소리해 갔습니까? 당신 댁에서 달 훈수 가구의 돌침대도 3개나 가져갔다는군요. 애초에 공짜로 챙길 욕심에 가득해서 가져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싼다고요 하도 다가와 멋지게 따고요. 그렇게 댁한테 큰 돈을 이유 없이 뜯긴 사람은 어떤 심정을 품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당신이 저지른 짓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 하는 못되고 이기적인 짓이에요. 댁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폐기물을 대충 버렸다는 걸 보니 할 만합니다. 커즈 근성으로 똘똘 뭉친 철만 팔려고 하는 대개의 모습이라고요. 저한테 압박을 가하는 하청업체를 찾아와 강제로 일을 시켰던 보험들은 즉시 철회하고 가구 대금은 이번 주 안에 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당할 겁니다. 또한 대금을 비싸게 책정한 사람에게 제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함이 없었다고 합의합시다. 이번 일로 우리의 허세를 귀찮게 하는 등 코치라도 했다가 법정에서 보게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로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점장실을 나왔어요. 함께 나간 점장님은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고 이번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보험사에서 이득을 보았습니다. 가구 대금은 대출을 받아 완납했어요. 공짜로 챙기려는 욕심으로 돌침대를 3개나 가져갔더니 방에서부터 거실까지 돌침대를 깔게 되었죠. 그런 일로 예랑은 집을 나갔어요. 창피해서 자신의 엄마와 더는 뭐 얻으러 가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벌인 일에 대해 우리 아빠를 찾아와 사과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아빠는 사과는 받겠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예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결혼을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어떻게든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그런 삶을 감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감추며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번 일로 많이 고생하셨던 산속 마을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하셨어요. 또한 한 가지 벌을 받으셨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아버지와 제가 속지하지 않도록 간청하거나 이득을 취하려 하면 즉시 거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고와 노력의 대가 없이 타인의 피땀 눈물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비록 이번 일로 큰 후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항상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히 살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저에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